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시창작론 제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이 제5장은 이제 소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죠. 이 소재는 정말 일상의 모든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소재가 될 수가 있죠. 시의 소재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최승호 시인의 북어라는 시가 있습니다. 북어. 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의 식료품 가게 캐캐 묵은 먼지 속에 죽어서 하루 더 손때 묻고 터무니없이 하루 더 기다리는 북어들. 북어들의 일개분대가 나란히 꼬챙이에 끼어져 있었다. 나는 죽음이 꿰뚫은 대가리를 말하는 셈이다.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어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도 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73페이지에 보면 이제 5.1에부터 이제 보면 정서를 소재로 하는 시가 있어요. 정서를 소재로 하는 시. 자, 이걸 이제 보면 이 인간의 감정, 이런 정서, 그 대표적인 시가 이수익 시인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단순한 기쁨이라는 시예요. 자, 이 시 속에는 이제 어떤 혈거인과 관련된, 동굴에 사는 혈거인과 관련된 내용의 시입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숯검정을 칠한 듯 몸이 온통 검은 혈거인. 몸집이 우람하고도 힘도 세지만 눈 아래는 또록또록 겁이 박혀있는 혈거인. 짐승같이 묻혀 사는 동굴 속에서 오랜만에 그가 밖으로 나와 시야에 무한정 쏟아지는 눈부신 햇빛과 푸르디 푸른 녹음이 고요한 산중에 밀교의 성찬처럼 가득히 펼쳐져 있음을 보았을 때, 그때 그의 마음속 깊숙이 매장되어 있던 기쁨의 원석들은 뇌관을 얻어맞은 폭약. 그 순간에 발파로 터져서 그는 산엽을 향하여 참을 수 없이 분출하는 희열을 토해내며 발성하였다. 힝히, 힝이야, 힝야. 이 도련한 야만의 웃음소리가 익을 대로 무르익은 산의 고요의 정수리에 비수처럼 꽂히자 일대의 원시림이 품고 키우던 무새들이며 산 짐승들은 놀라 후두둑 후두둑 뛰쳐 달아나고 맞은편 계곡에서는 또 다른 혈거인들이 살고 있는 듯 이 희열에 찬 웃음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었다. 힝히, 힝이야, 힝야. 거대한 숲의 덩어리가 이렇듯 단순한 기쁨의 탄성을 듣고 놀라기란 실로 모처럼의 일이었다. 자, 이런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혈거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동굴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죠. 영어로 하면 케이브맨이죠, 케이브맨. 케이브가 동굴이니까. 그래서 이 동굴이라는 것은 이제 케이브, 이거는 이제 움푹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들어가 있다. 우리가 충치가 케버티죠. 자, 이 중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파여 있는. 이런 걸 이제 케버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시는 어떤 도시에 갇혀 살아가는 현대인, 혈거인처럼 이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힝이야, 이거는 혈거인의 웃음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순한 기쁨은 이수익 시인의 전체 시의 내용이고요. 그런 몸집이 우람하고 힘이 센 혈거인, 73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첫째 줄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자, 이 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제일 앞부분에서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제 이야기를 하죠. 제일 처음에. 자, 이건 75쪽을 한번 펴보세요. 75쪽에 밑에 첫 번째 단락 다음이죠. 자연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자연이고,
이게 다시 기쁨의 탄성 인간이고, 그 다음에 고요한 새와 짐승이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거 자연이고, 또 시인이 기쁨을 느끼는 건 인간이죠. 인간과 자연이 숲의 덩어리를 이룬다. 이건 뭐예요? 인간과 자연의 일치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75쪽에 이제 5.2에서 바로 윗단락이 보면 단순한 기쁨의 이면에 배어 있을 슬픔을 시인은 예리하게 포착하고 있지만 그 슬픔을 직접 겉으로 드러내진 않는다. 우리는 이 시에서 슬픈 빛을 띤 기쁨이라는 희귀한 정서를 맛본다. 이러한 정서가 바로 시인이 우연히 체험한 자연스러운 정서, 그리고 시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로 넘어가 보시면 현실을 소재로 하는 시가 나옵니다. 현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명조 시인의 넥타이죠.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시를 한번 먼저 읽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조, 넥타이. 이른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목을 맨 올가미가 온종일 나를 끌고 다닌다. 사무실로, 거리로, 찻집으로, 술집으로, 또 무슨 식장으로 끌고 다닌다. 서투른 근엄을 위장해주고 덜어는 나를 비굴하게 만들고 갖가지 자유를 결박하는 끈. 도대체 누굴까? 이 견고한 줄로 내 목을 걷더니 올가진 자는. 답답해라. 어머니의 탯줄을 끊고 세상에 나온 이후 나는 아무런 줄도 잡지 못하고 불안한 도시의 안개 속을 헤매는 양. 제발 정신 좀 차려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하면서 뒤틀린 넥타이를 고쳐매지만 나는 다시 고분고분 길들여진다. 낯선 시간 속으로 바쁘게 끌려가는 서러운 노예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넥타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남성의 어떤 유일한 장식물이죠. 남성에게. 그래서 이제 넥타이는 뭐 몸을 치장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격식을 갖추는 어떤 목적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내용이 강하죠. 그래서 이제 넥타이는 또 뭡니까? 그 시인의 자유를 결박하는 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77쪽의 둘째 줄에 보면 넥타이는 직업 혹은 직장을 상징한다. 나왔죠? 그래서 이 넥타이, 우리가 넥타이 부대라는 말이 또 있죠. 넥타이 부대.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다님으로써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런 남들의 이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넥타이를 매야 된다는 그런 그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걸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넥타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가 이명조 시인의 익명의 손이라는 또 시가 있어요. 이명조 시인의 익명의 손. 자, 이 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그 손을 보지 못했다. 날마다 내 뒤를 캐듯 집으로 사무실로 미행하면서 사사건건 나를 견제하는 손. 그 손은 수시로 내 목을 조르고 내 밥그릇의 무게를 덜어냈다. 축하 약수를 하고 돌아설 때도 느닷없이 뒤통수를 치던 손. 나를 잘 아는 자의 소행 같은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날마다 속수무책 당하고 산다. 나의 헛잠이나 슬쩍해 가던 치기배의 손도 같고 살려달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끝내 목 졸라 죽인 유괴범의 손도 같다. 내게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잘 걷고 원리원칙 잘 따지더니 어느 날 문득 수갑차고 TV에 나온 검은 손은 아닐까? 골프채를 휘둘러 산을 옮기고 술잔을 기울여 강줄기를 뒤집는 거물급의 손버릇은 아니었을까? 심증은 가는데 확증 없는 손, 그 익명의 손이 밤낮 없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아직 그 정체를 모르고 산다. 이미 만성이 된 지병과 더불어 살듯. 자, 그래서 이 시는 이제 그
골프채로 산을 옮긴다. 78쪽을 이제 보십시오. 78쪽에. 자, 그 시의 인용문에서 셋째 줄 나오면 이 골프채로 산을 옮기고 술잔으로 강줄기를 뒤집는 거물 여기다 밑줄 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부패한 정치 권력도 밑줄 치세요. 자, 이 거물이 바로 부패한 정치 권력이죠. 그런 어떤 정치의 어떤 부패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시에서 드러내려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손이나 만성이 된 지병과 같은 그런 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78쪽의 마지막 단락 첫째 줄 나오죠. 일상생활 가운데 느끼는 거대한 모순을 형상화하고 모순과 타협하는 평범한 일상으로서의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같은 현실을 소재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79쪽에 관념을 소재로 하는 시를 보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자, 이 관념을 소재로 하는 시는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영역, 정서적 영역은 그 우연에 좌우되는 79쪽입니다. 초논리적인 차원이다. 그러니까 초논리적 차원이라는 것은 논리를 초월한 차원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 관념적인 영역은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어떤 이성적인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념을 소재로 하는 시는 관념어를 직접적으로 노출하면 예술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시인이 전달하려는 주제도 독자에게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소재일수록 문학적 형상화 이런 것을 많이 거쳐야 돼요. 문학적 형상화. 자, 이 관념시의 대표적인 시가 뭐냐면 박남수 시인의 새입니다. 박남수 시인의 새가 대표적인 관념을 소재로 한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깔아놓은 바람의 여울터에서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의 그늘에서나 새는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 새는 그것이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축지에 파묻고 따스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순수를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시각됩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포수는 순수를 갈망한 거죠. 순수.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얻으려고 이 순수를 상징하는 게 새인데 한 덩이 나무로 겨냥하죠. 그런데 이제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순수를 갈망하는 행동이 순수를 파괴하고 말뿐 결코 순수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에서 80페이지에 마지막 단락에서 한 7, 8째 줄 올라가면 이런 말 나오죠. 끝에 포수가 한 덩이 나무로 순수를 겨냥하듯 작가는 언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자신이 가치를 두는 현실의 한 부분을 문학적으로 형성한다. 그러나 언어로 쓰여진 문학 작품은 본래 작가가 가치를 느꼈던 실제 현실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2쪽으로 넘겨보시면 82쪽에 문제들이 나옵니다. 1번 시의 소재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라. 아까 이야기했죠? 정서, 그 다음에 현실, 그 다음에 관념이죠.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자, 이 정서를 소재로 하는 시가 뭐였었습니까? 아까 이수익 시인의 단순한 기쁨. 자, 현실 소재로 하는 시가 뭐였죠? 이명조의 넥타이. 넥타이 있었죠? 또 하나는 이명조의 익명의 손. 자, 관념을 소재로 하는 시는 뭐예요? 박남수의 새죠.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소재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있는데 박목월의 하관, 관을 내린다는 거죠. 하관이라는 것은 노을 하자니까 결국 이건 뭐예요? 정서. 정중의 유리창,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이것도 정서.
김광균의 은수저. 이것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죠. 정서. 자, 조지훈의 고풍의상은 관념이죠. 이 고풍의상이라는 것은 한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관념을 소재로 한 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이성적인 차원이다. 2.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한다. 3. 관념을 직접 노출시켜야 자연스럽다. 아까 이야기했죠? 직접 노출하게 되면 예술성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답은 3번. 문학적 형상 과정을 거쳐야 주제 전달이 용이하다. 용이하다는 쉽다는 거죠. 4번. 시의 소재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박남수의 새에 등장하는 순수와 사랑이란 관념어는 새라는 구체적 사물에 의해 형상화되었다. 2. 이명주의 익명의 손이 그는 부패한 정치 권력으로 일상생활과 같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소재다. 4. 이명주의 넥타이의 중심 소재는 넥타이로 시인은 체념적 소시민 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일상적인 직장인의 생활을 소재로 선택했다. 이거 다 맞죠? 3번. 단순한 기쁨이 몸집이 우람하고 힘이 센 혈거인은 사실 시인 자신으로 관념적인 소재. 아까 이야기했죠. 단순한 기쁨은 정서적인 소재입니다. 정서적 소재. 자, 다음에 시에 쓰인 중심 소재가 무엇인가? 자, 전봉건의 피아노죠.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10마리씩 20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에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에 칼날 하나를 집어들었다.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이 시에서 중심 소재는 바로 피아노의 선율이죠. 피아노의 선율 다른 말로 뭐겠어요? 피아노 소리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5장 정서와 현실과 관념에 대해서 잘 살펴봤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